안녕하세요. 오늘도 혁신 제품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빙뉴스 최준입니다. 네, 혁신제품지원센터장 김병건입니다. 네. 네, 오늘은 포브스에서 주목하는 와.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 메디사피엔스 권태혁 상무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상무님, 네. 메디사피엔스가 무슨 뜻인가요? 네. 메디는 아시다시피 의료라는 뜻이고요. 네. 사피엔스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로 잘 알고 계신데 사피엔스는 원래 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메디는 의료, 그 사피엔스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아, 인공지능 기반의 네. 메디칼 테크 네, 기업. 맞습니다. 네. 메디사피엔스의 회사하고 그 다음에 주력하시는 지금 혁신 제품 솔루션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는 간단하게 그냥 회사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기반으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유전체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쵸.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 서열을 잘 읽어내면 이 인간이든 아니면 다른 생명체든 그 정보들을 알 수 있거든요. 많은 정보들을.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이상이 있으면 이게 질병으로 연관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의 서열에서 뭔가 변이, 돌연 변이가 있으면 코로나 때 잘 많이 들어보셨지만 델타 변이다, 오미크론 변이다 이런 다른 질병으로 좀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좀 가장 집중적으로 타겟하고 있는 게 희귀질환이거든요. 희귀질환은 선천적으로 좀 유전적 결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변이가 있어서 질병으로 이어지는 그런 질환들이고요. 아주 조그만 변이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그 인공지능이 그 변이를 직접 찾아주고 질병과의 연관성도 파악해주는 그런 제품을 출시를 했고 개발을 했고 그게 이제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키트하고 네. 그거를 분석하는 솔루션이 네. 결합된 융합 상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엄밀하게 저도 용어를 이제 지정 받으면서 했는데 복합 상품 복합 상품으로 되어 상품.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저희 AI 솔루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키트는 어떤 거냐면 희귀질환 유전자 서열을 모든 정보를 알아내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특히 1분 1초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희귀질환 중에 저희가 표현하기는 조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나 완화 방법이 있는 네. 질환만 딱 모아서 키트를 따로 개발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트로 이제 유전자 서열을 뽑아내면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것만 보고 어떤 질병이다 이렇게 질병을 진단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진의 영역인 거고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진단하는 데 이제 도움을 네, 주는 네.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료는 다 각각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희귀질환은 귀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대사 질환이 나타날 네, 수도 있고 네. 뇌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각각의 의료진의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한데 어떤 특정 여기가 이상해서 가면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메이크업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진단 키트 네, 네. 이렇게 막 나오면서 기업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키트 그 다음에 진단 예측 이 영역이 저는 이제 의료 분야니까 좀 전에 아시겠지만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잘 몰라요. 우리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거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보, 그러니까 샘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그쵸. 영역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학문적으로 보면 통계학의 영역이랑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 모델을 가지고 예측하고 하는 형태잖아요. 네. 제가 여기 권태혁 상무님을 조금 아는데 통계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상무님이 갑자기 통계학 얘기를 하셔서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 뛰어들게 되신 네. 계기가 네. 전공이랑 이런 게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기반 자체가 사실 통계적 모형에서 이 모형을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습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제 진화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있다. 뭐 그래서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 개발도 하시나요? 개발을 여기서는 직접 할 일은 없지만 뭐 일부 분석이나 이런 분석 방법론들에 대한 뭐 같이 논의는 할 수 있는. 상무님이 창업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뭐 대표님하고 항상 같이 있을 테니까 메디사피엔스가 시작된 동기, 계기 이런 게 있나요? 메디사피엔스는 2016년에 16년. 법인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워킹이 시작된 건 17년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상 진단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엔지오그램이라고 심장에 이제 스텐트를 박을 때 네. 이제 이 영상들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좀 수술을 가이드하는 그런 이제 제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무래도 워낙에 잘하고 있는 선두주자들도 있고 그래서 좀 피보팅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과 연이 닿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희귀질환에 사실 어떻게 보면 희귀질환이라고 딱 들으시면 시장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잖아요. 또 거기다 저희는 신생아의 희귀질환입니다. 네. 지금 신생아가 1년에 23만 정도 태어나거든요. 거기에 희귀질환이면 너무 적은 수의 대상만 시장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은 사명감을 같이 가지고 이런 분야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쪽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가장 차별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FDA에 등록된 AI, 의료 AI는 거의 80% 이상이 영상 진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에서 좀 다른 데이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는 시작부터 거의 초반부터 이 유전체 데이터라고 하는 남들이 보지 않는 분야를 좀 더 집중해서 AI를 개발했다는데 좀 차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정 뭐 희귀질환 솔루션이 지금 상용화되어서 나와 있지만 일단 저희 기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생애 전주기의 어떤 질환을 모두 커버하겠다라는 좀 비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과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저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력이요? 네. 이게 모든 기업이 이제 AI 기업에 우리 AI가 정말 정확도가 높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일단 사업 영역에 있어서 이 신생아 희귀질환 진단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서울대병원에 이미 진공과에 들어가 있고 실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저희가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그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어떤 생태계랄까요? 희귀질환 쪽에서의 진단 쪽은 뭐 얼마나 많은 경쟁사가 있는 거예요? 국내 희귀질환을 하는 기업 중에는 저희 회사 외에는 한 곳 정도가 더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의료 분야가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다 해도 자신들의 전문 분야가 많이 이게 흩어져 있는 경향이 있는 거네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해봐야 더 데이터도 쌓이고 그다음에 좀 더 개발이 되고 할 텐데요. 지금 메디사피엔스는 어떠한 지금 사업 기회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병원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병원에서 저희 제품을 써야 저희 제품의 어떤 뭐 성능적인 부분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게 상당히 큰 사업적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혁신 제품 지정을 통해서 지금 국내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부산대, 전북대 주요 공공병원에 이제 납품이 예정돼 있고요.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필리핀의 인간 유전체 연구소라는 기관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좀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해도
또 계속 이어나가는 이제 투자, 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지금 뭐 포브스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뭐 투자 여건이나 이런 거는 괜찮으신가요? 주목하고 있으니까 좀 투자 쪽으로도 주목을 받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리즈 A를 이미 한 3년 전에 받았고요. 아직까지는 회사에 뭐 여러 가지 뭐 R&D도 하고 또 투자금도 아직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업 확장, 이번 기회에 사업 확장을 위해서 시리즈 B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한 100억 규모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고 네. 국내뿐 아니라 지금 해외, 중동이나 미국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네.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요즘에 이런 AI 그 솔루션에 대한 또 메디컬 분야에서 반응이 어떤가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오퍼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좀 그 경향이 있나요? 사실 뭐 정확하게 한국의 AI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관점이나 시각이 있다라고 보진 않는데 일단 한국 기업들이 AI 쪽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네. 미국뿐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파트너 병원과 저희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좀 알리고 또 저희도 그 병원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의료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그렇다 보니 워낙에 규제라든지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고요. 네. 조만간 지금 이제 거의 행정적인 절차는 좀 끝났고 네. 조만간 미국 시장에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투자를 좀 이렇게 유치하려는 것도 그런 부분을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해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허가 절차 뭐 힘들다. 네. 국내가 더 힘든가요? 해외가 더 힘든 건가요? 이게 둘 다 힘든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AI 의료기기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만으로 의료기기를 등록할 수 있는 법도 올 초부터 시행이 됐고요. 좀 저변이 넓어지고 또 국내에는 병원에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로는 아직 안 되지만 병원 내 서버로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근데 해외는 모든 병원에 스탠드얼론 서버를 넣기에는 경제성도 안 나오고 분명히 클라우드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자국 국민의 정보, 유전 정보든 어떤 정보를 외부로 나가는 게 상당히 그렇죠.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해외 진출할 때는 네. 그 해당 국가의 기업과 좀 합작 네. 이런 형태로 가야 좀 안정적으로 진출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도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샤프 병원이라는 곳이 샌디에고에 있는 서부에서 꽤 큰 병원 중에 하나인데 그 샤프 병원과 저희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MOU를 맺고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쪽은 네. 이렇게 혁신 조달 통해서 초기 레퍼런스를 해주려고 이제 구매 예산도 가지고 하는데 메디컬 쪽이 그 수요 기간을 뭔가 이렇게 설득이라고 할까요? 그 수요 기간이 쓰게끔 아니 그러니까 돈도 낼 필요가 없는데 쓰게끔 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서울대병원이랑 이렇게 할 때 네. 어떤 어려움을 좀 있었는지. 사실 서울대병원은 처음부터 개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조금, 정도 네. 쌓았지만 다른 병원들은 처음에는 저희도 R&D로 처음에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을 하면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네. 걸 확인을 시켜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로 도입해서 쓰는 거는 또 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사실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몇 가지 성능을 또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저희 제품을 좀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병원을 할 때는 지금 쌓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또 접근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식을 그렇죠. 하고 네, 있으면 네, 네. 거기다가 이제 혁신 제품이 딱 되면
좀 활용하는데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딱 제품이 이제 지정돼서 처음 병원을 찾아가면 누구십니까 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뭐 병원 의사분들이랑 좀 이런 메디컬 테크와의 어떤 뭐 교류 뭐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아니면 또 지금 또 학교에서 또 출강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의대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사실 의료 분야에서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일단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 조달이 정말 너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병원들은 이 혁신 조달 제도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푸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의료는 아무래도 경로 의존성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쓰던 제품을 쓰지 않는 왜냐하면 그렇게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제품들을 계속 써야 안심이 되고 또 워낙에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네. 뭔가 하나를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수련 단계부터 이런 혁신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좀 나은 방식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게 그게 이제 체득돼서 결국에는 의료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의사분들도 많이 창업을 맞아요. 하시고 창업 많이 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항상 이제 세대가 바뀌면 기술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네. 아마 주변에 뭐 의사분들이나 많이 보실 텐데 어때요? 좀 변화되는 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아무래도 의사분들이 워낙에 창업을 많이 네,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의료 현장에서 본인들도 느끼시는 그 미충족 수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내가 해봐야겠다. 창업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시지만 그분들도 쉽지 않은 게 또 의료 시장이거든요. 네. 나는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네트워크 있는 그 병원 외에 더 확장해 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원 간의 폐쇄성이 좀 크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다 같이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우리 메디사피엔스의 이 솔루션은 한번 자랑이랄까요? 네. 이거는 꼭 국민들이 꼭 이거는 의료 현장에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려면은 어떤 뭐 세일즈 포인트 뭐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23만 명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를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 한 80만에서 100만 많이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줄은 상태고 또 한 가정에서 한 명 또는 뭐 많아야 2명 이렇게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좀 결함이 있어서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장애를 갖게 된다거나 근데 이 장애가 일찍 알아서 빨리 판단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없을 수 있는 장애인데 이걸 하지 못해서 장애가 생긴다면 그게 이제 불과 23명 중에 한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부모의 마음과 또 더 나아가서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은 어떨까요? 저희는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빨리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 아이들의 어떤 질병인 아이들의 치료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장애가 없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로 계속 병원과 정부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 이런 검사가 있는데 해보시겠습니까?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좀 의심이 돼서 쓰게 되는 형태가 되나요?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가 뭔가 좀 안 좋거나 이러면 의료진이 이런 어떤 증상을 보고 이 아이는 이런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의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상이 있던 없던 검사를 기본 검사로 받아서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제일 베스트인데 그러기에는 유전체 분석이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가격이 NGS라고 하는 시퀀싱 디바이스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엄청 고가고 그걸 통해서 시퀀싱을 하는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게 그 시퀀싱 디바이스는 해외 제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업체는 없나요? 예전에 대기업에서 한다고 했다가 이제 버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사실 뭐 의료 쪽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거 저는 국민 주권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영역의 의료기기가 외산 장비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좀 의료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국가 간에 뭐 충돌이라도 나면 나중에 그런 장비들 뭐 어떻게 해요? 의료진의 그쵸. 실력도 네,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많은 장비들에 의해서 네. 지원받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아니 지금 이제 신생아들 이제 그 출생률도 좀 떨어져 가는데 네, 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혜택을 줘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의무화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의무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장비에 대한 게 제일 좀 크리티컬한 거겠네요. 네, 아무래도 장비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모두게 권하진 않고 있고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이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생아에 대한 어떤 필수 검사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들은 다 병원마다 갖고 있는 건가요?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서울대병원 같이 큰 병원들은 갖고 있고요. 디바이스가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메디사피엔스의 지금 네. 시장이랄까요? 네. 그것도 좀 그 장비 갖고 있어야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장비는 그래서 이렇게 시퀀싱 데이터를 생산해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체 분석 기업이. 저희는 그 데이터를 저희도 자체적으로 장비가 있고요. 아주 큰 장비는 아니지만 작은 장비를 갖고 있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분석을 하고 또 저희 인공지능이 해석까지 해줍니다. 질병과의 연계성까지, 연관성까지. 예. 실제로 좀 서비스를 해보면 네. 이런 것들의 그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진단이 되나요? 이 희귀 질환이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면 2만 명 중에 1명으로 나타나는 질병 2만 명 중에.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국가마다 정의는 조금씩 다른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거의 이제 NICU라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샘플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정보를 드리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비율이 좀 높고요. 모든 신생아를 시퀀싱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상인 신생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적긴 하겠죠. 네. 그 혁신 조달 지정 이후에 네. 이제 국내 시범 구매도 네. 성공적으로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해외 실증도 지금 네.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지원을 받았는데 만족도가 어떠신지 그 다음에 만족을 하건 어쨌건 안 하건 좀 제도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을지. 만족도를 제가 감히 논할 정도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표현할 때 그러거든요. 가장 프론트 라인에 있는 지원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기업의 제품을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사줄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출로 바로 연결 레퍼런스도 만들어주고 맞아요. 저희한테는 너무 진짜 천국 같은 기회였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 향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폭이 넓어졌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 기업만이 아니라 제도의 어떻게 보면 한층 성장을 위해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 시범 구매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품에 따라서 이게 적은 금액이라도 몇 번 단계에 걸쳐서 되는 것, 순차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수요기관이 일부 매칭으로 수요기관이 직접 돈을 조금 내고 정부에서 이만큼 매칭해서 매칭.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조금 더 연속성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단년도 예산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또 소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메디 쪽은 또 수요기관과 협의할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근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렇죠. 네. 또 타이밍이 놓쳐지고 그런 좀 한계성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건 매칭은 요즘 여러 기업분들이 네,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는 좀 많이 사주세요였는데 요즘에는 아니 수요기관도 일부 부담하더라도 많이 쓰여지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AI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써봐야 좋은 걸 알지. 아무리 한 군데서만 그쵸. 써본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네. 예. 어쨌건 이런 부분들 열심히 좀 고민해서 제도 개선에 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 혁신 조달뿐만이 아니라 네. AI 기반, 그 다음에 바이오, 메디, 테크 기업으로서 뭐랄까요,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냥 전체적으로 메디컬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의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메디컬 기업 중에 당연히 도메인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창업한 기업들도 많죠.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병원의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업한테는. 그래서 실제로 병원과 기업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가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좀 문턱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병원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병원의 그런 어떤 한계를 정부에서 좀 도와줘서 병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민감한 건지 모르겠는데 병원의 문턱이 높다라는 거는 네. 의료진의 문턱이 높다는 건지 아니면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서의 문턱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건지. 둘 다 높죠. 둘 다. 네. 실제로 쓰는 사람이 의사긴 하지만 그 혜택은 병원 환자한테 갈 거고. 근데 이 환자는 환자가 돈을 내기도 하지만 페이어는 또 따로 있잖아요. 지불하는 사람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병원의 문턱이 높다고 할 때는 결국은 환자한테 아무리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환자한테 어필을 해도 의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이제 그런 뭐 어떤 체계가 조금 복잡하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활용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어떤 뭐 활용성, 만족도 네. 이런 것은 높은 편이신 거죠?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들이 기존에 하던 거에서 일단 상당히 편리해졌고 의사분들의 어떤 투입 시간이 상당히 줄었다. 이런 평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뭐 진입하고 나서 그냥 물건만 던져드린 게 아니라 시범 구매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사실 저희 제품도 같이 좀 고도화가 됐고요. 지금 이제 시범 구매 이후에 이제 실제로 계속 활용을 하게 돼서 이제 유료화로도 이제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에 일단은 진입은 일단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게 아닌가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의 수익과는 이제 맞습니다. 별개로 처음 관문은 네, 통과한 게 아닌가. 네,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잘 혁신 조달 제도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쌓여 있고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좋다는 걸 좀 알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건 적건 유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시장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들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건 또 기업의 이제 몫이긴 할 텐데 지금 어쨌건 뭐 첫 관문은 통과하고 이제 그 다음 관문을 또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에서도 나중에 이제 유료화로 진행을 해야 또 수익이 있다고 하겠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도 지금 유료화를 위해서 이제 의료 제품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다른 데서 검증이 됐다 그래도 자기들도 약간은 검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리처럼 절차라 지금 대만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일럿 테스트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유료화 논의를 진행할 거고요. 말씀드렸던 미국도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하게 될 거라서 그동안 축적해왔던 레퍼런스들이 불과 한 1, 2년 후면 조금 본격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사실은 그 신생아는 계속 줄잖아요. 근데 희귀 질환은 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세상의 어떤 빠른 변화나 환경 문제 여러 가지들 그 부분 한번 잠깐 궁금해서. 그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희귀 질환이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변이를 갖고 있어서 자녀에게 물려준 것도 있고 새롭게 변이가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복합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결혼 연령도 그렇죠. 높아지고 예, 좀 더 어떻게 보면 노산이 많아지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원인들일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고요. 예, 물론 희귀질환이 저희 입장에서 늘어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나타나는 희귀질환들은 초기에 잘 잡아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내 삶을 바꾸는 혁신 제품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건강하게 메디사피엔스 혁신제품 지원센터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